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지은이는 미셸 엘먼, 옮긴이는 도지영,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책값은 16,000원, 총 페이지 수는 320쪽, 초판 1쇄 발행은 2022년 7월 22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미셸 엘먼, 유명 라이프 코치이자 30만 이상의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실험 심리학 학사를 취득하고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시작했다. 21살의 뇌종양 등으로 15번의 수술을 경험한 저자는 자신의 몸의 흉터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흉터를 가리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관계에서도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괜찮다고 말하며 살았다. 그러다 어느새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저자는 몸에 지닌 흉터를 그대로 드러내기로 결심하면서 1년간 아닌 건 아니다, 싫은 건 싫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절하기의 해를 살기로 마음먹는다. 노우라고 말할 줄 알게 되면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어떻게 해야 나를 좋아할까라는 걱정 대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니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건강하고 담백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애쓰거나 휘둘리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관계만 남으면서 일과 인생에서 자유롭고 당당해진 자신을 찾았다. 이 책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은 남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누구나 그렇듯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관계에서는 선을 긋는 일이 중요하다. 선을 긋는 건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하지만 누구도 이 방식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보다 남을 우선으로 해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믿음과 정면 충돌하는 일인데다 내가 원하는 바를 중요시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건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현대사회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쁜 꼬리표다. 이타적인 태도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 증명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만 자존감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우선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한마디뿐이다. 바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다. 우리가 모두 내 일에만 신경 쓰고 좀 더 이기적으로 군다면 다른 사람을 내 식대로 재단하거나 다른 사람이 구하지도 않은 의견을 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투사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살 것이다. 특히 여성은 자신에게 선을 그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순교자가 되는 법을 배운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주변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맞춰져야 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직원, 좋은 가족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 그 자체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선을 긋는 방법을 익히는 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선이 없는 삶을 살기란 더 어렵다. 지나고 나서 보니 너무 친절하다라는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못한다를 돌려서 표현한 말이었다. 나는 실제로 내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는지보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최악은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 해왔다는 점이다. 내게는 연인이나 친구 관계를 끊을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면 깜짝 놀랐다. 선을 긋고 거절할 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사람과 선을 긋는 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가르침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교훈이었고, 지금까지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2017년 한 해 동안 단 하나의 규칙에 따라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바로 거절하기의 해를 살기로 했다. 무엇이든 원하지 않는 일은 거절하고 싫은 일을 합리화하며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당신이 선을 긋는 법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은 다시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의 선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안다. 갓난아기조차 소리를 질러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낯선 사람이 아기를 안으면 자기 영역을 넘어온 사람을 거부하는 의미로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장아장 걷는 정도의 아기들도 싫어라는 단어를 배우자마자 싫은 게 있다면 싫다고 말한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어휘력을 갖추지 못해도 자기의 선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나의 욕구는 다른 사람의 욕구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배우게 된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나는 그때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중요하지 않으며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선을 긋는 법을 모른 채 성장한다. 태어날 때 우리는 매우 자기중심적이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그러다 성장 과정에서 내 생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재하며 그 생각 중 일부는 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갑자기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이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상대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받기 위해 선을 긋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분노에서 원망에 이르기까지 내면에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느라 지치게 된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일수록 기꺼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된다. 선을 긋는 일이 자신을 사랑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선을 그으려면 처음엔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을 긋는 게 일상이 된다. 선긋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대하는 법을 가르치는 기술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무엇인지 전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학대하려 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이 필요하다. 나와 타인 사이의 선은 일종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집안은 나의 인생이고 집을 이루는 내 벽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으므로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지만 문을 여는 건 나의 선택이다. 만일 누군가 문을 발로 차서 강제로 부수려 하면 침입으로 느낀다. 그럴 때 오, 기왕 오셨으니 편히 있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집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당신만의 공간이다. 누구를 집에 들이고 누가 떠나야 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당신이다. 규칙에는 옳고 그름이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선이니 규칙도 당신이 정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선을 가르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았다. 제가 그은 선이 불합리한가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요? 제가 정한 선이 너무 심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은 전부 제가 이런 선을 정해도 될까요? 라는 물음으로 요약된다. 당신의 욕구는 그냥 당신의 것이다. 당신이 정한 선도 당신의 것이다. 당신이 정한 선을 두고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온 세상이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이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표현하고 자신의 선을 그을 수 있다고 믿는다. 상대방 입장에선 당신이 그은 선이 불합리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의 선이 정말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자존감, 자신감,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려면 선을 긋는 일이 꼭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할 때 자기 존중감 또한 커진다. 자신의 욕구를 의식할 때 일반적인 자기 인식 또한 높아진다. 선을 그으면 자아 감각을 기를 수 있고 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내게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사이의 선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반려자나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돌봄은 온전히 자기의 책임이다. 유대인 속담에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라는 말이 있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당신의 삶을 사는 건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해줄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타인의 기대가 지배하는 삶을 살 뿐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보려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방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기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결코 아니다. 선을 긋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선을 그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애정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른이 된 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관심에 집착하게 되고 관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한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결국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신경 써야 한다. 나도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기억난다. 벽을 세우는 것과 선을 긋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벽을 세우면 세상으로부터 차단되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지만 선을 그으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더라도 안전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 나는 누군가를 반드시 용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하는 일은 중요하다. 분노든 원망이든 몸속에 남은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이다. 앙심을 품는 사람과 달리 선을 긋는 사람은 상대에게 악감정을 품지 않는다. 대다수의 선은 유연하다. 확고한 선도 있지만 유연한 선도 있다. 내가 온라인상에서 확고히 지키는 선 하나는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족의 정보는 올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대중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감정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감정의 선을 긋는다는 것은 무엇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무엇이 상대가 느끼는 감정인지 알며 내 감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책임지기를 거절한다는 뜻이다. 매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매일 비판받을 각오를 했다는 뜻이다.
나 같은 경우 비판을 받아들여 그 내용을 고려해보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정한다. 그러나 비판의 내용이 인신공격이라면 무시한다. 인신공격 없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건강한 의사소통에 필수적이다. 나는 조금이라도 인신공격이 들어간 비판이라면 내용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차단한다. 선을 긋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나르시시스트의 작업 대상이 된다. 선을 긋지 않고 끊임없이 퍼주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계속 받고 받기만 한다. 그들은 상대가 스스로의 삶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어떤 유형의 가족 안에서 자랐든 어른이 되면 선을 긋는 법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 이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은 꼭 배워야 한다. 선을 그으면 당신을 이용하려 드는 나르시시스트나 당신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밀착된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 상대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실제 내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누군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곳에 있는가?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한 발 물러나 심호흡을 하고 이 감정이 내가 느끼는 감정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한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적어보자.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 평소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면 이는 무척이나 이상한 표현이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에게 억지로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그 감정을 관리하고 정리해야 할 책임 또한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아빠가 엿들었다고 해보자. 전화를 끊고 난 후 아빠가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아빠가 전화를 엿들은 일은 감정을 일으킨 자극이고 화가 나는 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 소리를 지르거나 뛰쳐나간다. 자극에서 반응으로, 반응에서 대응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전화를 엿들은 사람이 언니였다면 당신의 반응은 달랐을 것이다.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그랬다면 당신은 완전한 무관심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이렇게 감정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대응 방법 또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감정에 대응하는 방식이 부정적임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화 자체는 건강한 감정이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의자를 던지는 건 건강한 대응 방법이 아니다. 감정의 자극제가 된 사건과 느낌 사이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뇌는 의미를 찾는 장치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한다. 즉,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지어내게 되는데 보통 뇌가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보다 더 나쁘다. 감정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정은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감정은 그저 존재할 뿐인데 우리가 자라면서 감정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재단하기에 좋고 나쁘다는 구분이 생긴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며 건강한 것이다.
감정을 건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배워온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감정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감정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해를 끼칠 수 있다. 사람들이 모든 감정 중에 분노가 가장 나쁘고 건전하지 못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 때문이다. 각각의 감정은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감정은 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엔 삶의 다른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는 건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다. 이 세상에는 80억 인구가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머리로는 그렇다는 걸 알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아프긴 하다. 어린 시절 거절당한 순간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집단에서 사랑받아야 하는 사회에서 산다. 타인을 신경 쓰는 건 본능적인 측면도 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신경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은 아마도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쓰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생각에 생활 전체가 좌우되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쓰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당신을 쳐다보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하는 일을 가장 의식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지 생각하느라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다 우연히 당신이 혼자 서 있는 걸 봤다면 그건 아마 그들도 혼자 있었기 때문일 테고 당신을 보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며 안도했을 것이다. 어딜 가나 당신을 보고 찌질하다고 생각할 재수없는 또라이가 한 명쯤은 있겠지만 내 말을 믿어라. 그 인간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찌질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설령 사람들이 당신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말을 하다가도 금방 다른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각을 믿으려 하는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아주 잠깐 동안 생각한 내용을 1에서 5초 동안 소리내어 이야기했다 치자. 그런데 당신은 그 말을 몇 달, 심하게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 곱씹는다. 이게 어떻게 공평한 일이란 말인가?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상대의 반응에 대처하는 나의 반응뿐이다. 나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상대의 대우에 대한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이 그은 선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통 선이 없었을 때 그걸 이용하던 사람이다. 물론 당신이 선에 대한 이야기를 깔끔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설령 선을 엉망진창으로 그었다 해도 당신을 존중하는 상대라면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해달라고 할 것이다. 상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 다음에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방은 그들이 좋을 대로 반응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의 반응은 내 책임이 아니다. 더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갈등이 다루어지는 방식인 때가 종종 있다. 이제 나는 선을 긋고 나서 상대가 선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를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신호로 여긴다.
우리가 그은 선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 바로 타인이 우리의 심리를 조종할 기회를 얻는다. 심리 조종이라 하면 거창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들리는 의미 그대로 다른 사람이 행동을 바꾸도록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심리 조종을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친구는 의견을 당연히 가질 수 있으며 나는 친구의 의견을 고치려 들지 않는다. 나에 대한 친구의 의견은 내가 통제할 수는 없으며 통제해야 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의견을 갖도록 놔두자. 당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놔두자. 당신이 너무 까다롭고 요구하는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놔두자. 남들의 생각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남들의 이런 생각을 피하려고 애쓰다가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으면 혼란을 느낀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기억이 정확하긴 한 건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이 현실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자신의 분별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조종 행위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상대의 기억을 포장하거나 감정을 손상하려 든다. 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척하고 네가 너무 예민하다거나 지나치게 애정을 갈구한다면서 상대방을 비판한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의도는 상대가 자신의 본능, 감정, 기억보다 가스라이터를 더 믿게 하려는 데 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쉽게 간과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인간의 좋은 면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를 긍정적인 특성으로 미화한다. 하지만 그건 상대에게서 처음부터 눈치챘어야 할 위험 및 경고 신호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기억해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상대가 당신을 존중한다면 당신이 그은 선이 불편하다 해도 그 선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그은 선을 두고 상대가 화를 내거나 가스라이팅 하려 든다면 그때야말로 선이 더욱 필요하다. 상대가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못됐다, 이기적이다, 주변을 괴롭힌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제대로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인가? 이용당하지 않으려 하는 게 못된 짓인가? 그렇지 않다. 일단 선 긋는 데 익숙해지면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당신 곁을 떠난다. 당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거나 원하는 대로 행동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선을 긋는데 그들이 동의할 필요는 없다.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미용사에게 마음에 든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에 사실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데 네 라고 말한 적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에 아니라고 말하는 건 선을 긋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람이라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는 말할 수 있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10대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무슨 일이 하고 싶은지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어느 정도 목록이 나오니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이다. 하기 싫은 일 목록은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며 진로에 선을 그을 때 목록에 적힌 일에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 거절의 말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거절을 해명하는 데 시간을 들이면 그 힘이 약해진다. 해명은 우리가 거절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며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너무 중요시하고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일 뿐이다.
거절할 때 나는 이유를 대지 않는다. 괜히 이유를 댔다가 사람들이 이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절의 이유는 해명할 필요가 없으며 무엇보다 당신의 거절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 또한 없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선을 이해할 필요가 없듯이 말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의문을 갖지 않으려면 기분은 실제 내가 느끼는 바이고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그러므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초대를 거절할 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초대받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락을 하곤 한다. 초대받은 날짜의 저녁에 시간이 비었는지 확인하고 일정이 없으면 초대를 수락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단계가 빠져 있다. 내가 정말 원할 때만 모임에 참석할 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장점도 있다. 바로 사람들이 내가 참석하는 걸 당연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족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내가 와준 걸 고마워하기 시작했다. 나의 참석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을 때와 달리 참석한 데 감사 인사를 받는 기분은 정말 좋았다. 처음 모임에 초대받고 참석을 거절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나만 어울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었다. 이런 감정을 보통 포모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세상의 흐름에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일종의 고립 공포감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일정은 항상 꽉 차 있어야 하고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낸 시간은 시간 낭비라고 여겨진다. 우리 사회는 반드시 생산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시간이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바쁜 삶을 미화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과 똑같이 중요하게 대하는 것도 자기 돌봄의 하나다. 그저 예의상 혹은 전통적인 에티켓을 지키기 위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반기를 들고 싶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게 정말 더 예의 바른 행동일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에티켓에 둘러싸여 살았다.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흔히들 말하는 예의범절 중에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이상한 내용들이 많다. 내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는 상대가 나를 초대하면 나도 상대를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초대할지 말지 결정할 때 내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고, 만일 상대가 나를 초대하기 싫었던 거라면 초대하지 말았어야 한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가족이니까 항상 초대해야 한다는 말도 핑계다. 우리는 모임에 참석할 사람을 분명 선택할 수 있다. 그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까지 초대할 필요는 없다. 모든 에티켓과 예의 범절을 무시하는 걸 누군가는 이상하게 여기고 또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보일 반응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자. 하지만 모임에서는 당신이 참석하기를 원했던 사람들만 함께 한다는 걸 알고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준비도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관계의 질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나가는 친구들이나 결혼 50주년을 맞은 부부를 칭찬하고 존경한다. 또한 용서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친구를 욕하는 게 정상일 정도로 심한 적의가 깔려있는 관계조차 계속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한 선긋기에 대해 배우고 나면 이처럼 일상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관계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우울하다거나 자존감이 낮다고 진단하기 전에 우선 바보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라. 주변 사람들의 질이 높아지면 당신 생활의 질도 나아진다. 주변 사람들의 질을 높이려면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선을 긋는다는 건 자존감과 자기 존중이 커진다는 뜻이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데서 더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주변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상대를 직접 마주하고 불만을 전하는 기술이 생긴다. 문제가 되는 사람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약간 거슬린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이 곧 당신이다. 나는 이 말을 굳게 믿는다. 주변 사람이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나를 대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때때로 개인적 성장에 따라 친구들과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기도 한다. 내가 선을 긋는 법을 배우고 있던 해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났다. 나는 지금 그 해를 대이동의 해라고 부른다. 인생이 계속 엉망인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친구의 인생에는 항상 사건이 가득하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내가 바로 그런 친구였다. 보고 있노라면 내 인생은 괜찮은 편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 말이다.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정리하기 전까지 나는 그런 친구였다. 마침내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의학적 트라우마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나쁜 남자를 끊어내고 열성적으로 일할 직업을 찾았다. 주변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정도를 바꾸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것이다. 누구나 예전에 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전 메시지를 다시 읽으면 계속 과거의 자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공간이 없다. 일단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거나 상대가 잠수를 탔다면 그 사람은 더는 내게 다가올 수 없다.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그렇다고 말하고 상대를 내 인생에서 내보내야 한다. 선을 그으면 관계를 망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 여러 면에서 선을 긋는 건 사실 정반대로 관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보통 나는 내가 느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상대에게 행동을 바꿀 기회를 주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여러 번 기울인 뒤에 관계를 끊는다. 노력을 기울여도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정한 선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를 끊게 된다. 관계의 단절은 절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기로 마음먹었다면 항상 그 뜻을 전해야 한다. 상대를 존중했다면 우정을 끝낼 때도 존중을 담아야 한다. 잠수 타는 식으로 연락을 끊는 건 존중받을 만한 일이 아니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예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나를 존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는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잠수를 타는 행동은 잔인하고 냉정하며 상대방과 공유한 추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짓이다. 선을 긋는 사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자신의 욕구가 무엇이든 그 욕구는 중요하고 성취할 만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보다 원하는 바가 적어도 남자친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더니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더라도 말이다. 모든 사람의 욕구는 서로 다르다. 남들보다 커뮤니케이션을 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정감을 더 원하는 사람도 있으며 개인 공간을 더 원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의 욕구는 타당하고 누구의 욕구는 이상하다가 아니라 누구의 욕구가 더 나와 맞는지 찾는 과정이다. 핵심은 우리의 욕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기준을 낮추면 자존감과 자기 가치도 낮아진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없다. 연인 관계에서 사람들이 선을 긋지 않는 주된 이유는 상대가 떠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선을 긋는 걸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을 선을 긋지 않을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 두려워도 일단 선을 그어라. 선을 그었다는 이유로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연인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으려면 내가 매번 같은 반응을 보이고 매우 예측하기 쉬운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사람의 반응은 예측할 수 없다. 사람은 변하고 특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면 더욱 변화하기 쉽다. 우리가 변하면 반응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욕구 또한 변하게 된다. 상대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맞히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필요를 채울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면 대부분의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 한다. 상대를 침묵으로 대하는 태도는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린다. 나는 긍정적인 면을 본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위험 신호를 간과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대화에 임할 때는 상대방을 믿으면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최악의 만약을 그리지 말자. 상황의 맥락이 어떻든 이야기를 꺼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내가 온라인에서 선을 그으라는 조언을 하기 시작한 이래 매일 도착하는 메시지를 통해 관계에 선을 긋는 일이 사람들의 인생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제 삶이 단순해졌으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게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 배우자와 감정 쓰레기를 둘러싼 선을 설정했다고 이야기하며 단 한 번의 대화로 관계가 정말 좋아졌는데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도 받는다. 사람들은 계속되던 문제에 마침내 목소리를 냈던 때를 이야기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니 정말 자신감에 찬 느낌이 들었다고 전해주었다.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예전의 친구를 전부 잃었지만 그 덕에 그 자리에 더 좋은 친구들을 얻게 되었다. 내 곁에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만을 바랐던 과거의 나는 믿지 못했을 테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존중을 받는 편이 훨씬 더 기분이 좋다. 내가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일이다. 지금 내 친구 관계는 매우 단순하다. 친구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뒷담화하는 행위를 없애고 나니 집단의 역학관계가 쉬워졌다. 나는 이제 함께하기에 마땅한 친구들을 얻었고 내 곁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았다. 물론 그렇다고 우정을 잃은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모든 일을 다시 겪어야 한다 해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 오랫동안 내 인생의 목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자신을 잃었고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내가 아는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이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지만 나는 내가 싫었다. 나는 지금의 나의 삶의 방식이 훨씬 좋다.
전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되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졌다.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미움받지만 그럼에도 계속 자신의 모습이기를 선택할 때면 어떤 해방감이 느껴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선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나는 친구를 실망시킬까 걱정하지 않고 친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다. 점심을 먹으려 가려는데 친구는 별로 배고프지 않다고 해서 나는 혼자 갔다. 선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조용히 배고파하며 있었거나 내 욕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혼자 배고픔을 느낀 나를 크게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5년 동안 선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신 나는 선이 무너졌다는 걸 빨리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 선을 강하게 그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일은 참지 않게 되었고 무례한 일에 대한 참을성도 적어졌다. 선을 긋는 행위의 뿌리에는 자기 애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지금 아는 것을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자.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실수를 허용하라. 당신이 그은 선이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흔쾌히 그렇다라고 말하라. 지금까지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세포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세포막이 있기에 하나의 생명으로 유지됩니다. 세포막이 없다면 세포라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소독제를 써서 유해 세균을 죽이는 원리가 바로 화학물질로 세포막을 파괴하는 것인데 세포막이 파괴된 세균은 곧장 죽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도 이런 세포막과 같은 차단막이 존재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의 고유한 개별성을 지닌 인격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기에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 자신만을 꽁꽁 싸매어 잘 지키는 것만 하면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과 남과 어울려 사는 삶, 이 두 가지는 상반된 듯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양면 요소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반대 방향으로 말 두 마리를 묶어놓고 양쪽에 다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닌가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의 두 다리 같아서 둘이 함께 보조를 맞출 때 자연스러운 발걸음이 되고 하나라도 없으면 걷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두 손 두 발이 모두 필요합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나를 지키는 건강한 이기심과 남을 위하는 건강한 이타심이 나와 남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용의 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 균형점은 의외로 찾기 어렵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듣는데 집에서는 가족들과 살갑지 않다면 그는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모양이 비뚤어진 팽이가 오래 돌지 못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모르면 바보입니다. 반대로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밖에서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다면 이 또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과유불급, 뭐든 과하면 탈이 납니다. 남들 비위 맞추느라 나의 개인적인 필요와 바람을 무시하면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 나 스스로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남들의 희망과 바람을 무시하고 나만 챙기면 나밖에 모르는 나쁜 놈이 되죠. 역시 균형입니다. 어느 선까지 나를 챙기고 어느 선까지 남을 위할 것인지
그 구분선을 신중하고 분명하게 정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리라도 주장하고 요구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 땅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산다면 내 땅이니 나가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무단 점거한 사람이 그 땅의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시간과 인생에 무단 침입자가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가 나라는 존재를 제멋대로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것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사랑이죠. 사랑하면 서로가 하나 되는 것처럼 존재의 영역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시간을 제외하면 삶은 기본적으로 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죠. 세포막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로 기능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요즘 이상하게 뱀에 자주 물린다면 뱀이 출몰하는 지역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먹기만 하면 배탈이 나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만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의 관계는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 관계라서, 가족이라서 그럴 수 없다고 해도 인간적인 접점은 최소화하고 사무적인 관계로 남겨두면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이면 70이 되는 어른 한 분과 어제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릴 때나 젊을 때는 친구나 지인들 만나러 이리저리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이런 관계가 줄어들고 깊고 친밀하게 교류하는 소수의 지인들만 남게 된다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저도 요즘 그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인간관계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는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느낍니다. 인간관계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 한다면 기존 인간관계의 70,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는 데는 30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인간관계는 좋게 말하면 다소 차분하게, 나쁘게 말하면 좀 아쉽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을 만나 맺는 새로운 인간관계에서의 신선함과 자극, 배움들이 이런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인생의 성공은 만나는 사람의 숫자와 비례한다는 초은 김승호 선생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진리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 질문을 들은 어르신도 정말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수의 깊은 관계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죠. 건강한 이기심과 건강한 이타심의 조화라는 명제 중에서 이 책은 건강한 이기심 쪽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먼저 세포막을 갖추라는 주장이죠. 미생이라는 바둑 용어가 있습니다. 두 집이 나지 않아 아직 살아있지 못한 말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두 집만 있으면 그 말들은 살아남는 게 바둑의 룰입니다. 이 책의 주장은 미생으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집만큼은 붙잡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없으면 곧 죽음이니까요. 몸은 살아도 정신과 마음의 생명력과 온전함이 훼손되면 그게 바로 좀비입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맛 나는 삶을 원하기에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 우울로 발전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과 마음의 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광활한 대지 위에서 작지만 또렷한 하나의 꽃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보다 거대한 기계 속에 숨겨진 마이크로 톱니바퀴처럼 사는 내 모습을 우리가 더 자주 인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책의 주장을 실행하는 단 한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거절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들 눈이 무섭고 늘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지만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에 탄 사람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 성능이 좋습니다. 적절한 거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처음부터 아니요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에 이 결정이 내 미래에 미칠 모습을 상상하고 가부간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없고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살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긴급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일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나를 망치는 망상이고 탐욕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때론 욕도 먹고 원망도 들으며 사는 게 정상적인 인생이죠. 예수나 붓다나 공자도 온갖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지 않았나요? 그분들이 세상에 무슨 해로운 일을 했다고 그리 욕을 먹어야 했을까요? 좋은 일, 큰 일을 하려 들수록 큰 욕이 함께 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 삶을 지키고 나라는 존재의 완전함과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실행한 거절 뒤에 붙어오는 원망은 세 발의 피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나를 지키려는 거절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적대시와 동일시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나를 존중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있어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간관계에서는 상호 존중과 즐거움과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최소한 즐거움, 그것도 없다면 최소한 상호 존중은 있어야 훗날을 기약하며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성장도 즐거움도 없고 존중도 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한테만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남한테만 좋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의 시소에서 치우치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며 멋진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